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12강 사회사상과 이상사회에 대해서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제가 교실에서 12강에 대해서 수업한 반도 있고 수업하지 못한 반도 있는데요. 시험 친 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꼭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사상과 이상사회 우리가 1강에서 개인의 윤리사상과 그 사회사상 하면서 개괄적으로 봤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50% 이상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사상이라는 것은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그다음에 이상사회의 모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동서양에서는 어떤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봤느냐를 볼 건데요. 먼저 동양의 이상사회론, 공자, 유교적인 관점입니다. 공자는 대동사회라는 대동사회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대동사회는 성인이 다스리며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다. 그리고 재화는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로서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공부할 때, 유교할 때 봤었던 내용이거든요. 기억나시겠죠? 한번 키워드만 보시면, 자, 큰 도가 행해지고, 이때 도는 도덕이죠. 큰 도덕이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다스리게 하니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차저차 하면서 이를 크게 같다, 크게 하나 되는 사회,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서 크게 하나가 되는 사회를 대동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사회는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이면서 이 인이라는 사랑의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어떤 공동체다? 도덕 공동체다. 도덕 공동체가 공자의 대동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그 동양의 이상사회론, 두 번째는 도가 사상에서 제시한 이상사회의 모습인데요. 노자입니다. 노자는 소국 과민의 사회를 이상사회다라고 했는데요. 소국은 작은 나라, 영토가 작다는 말이죠. 영토가 작고 과민, 적은 수의 백성, 구성원의 수가 적은 사회를 소국 과민 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영토가 크고 백성들이 많으면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제도나 규범이나 어떤 절차, 그 다음에 문명의 발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뭐다? 사람의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소국 가민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소국 가민 사회에서는 분별적 지식과 욕심이 없는 구성원들이 무엇에 따라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문 한번 보시면 나라의 크기는 작고 백성의 수가 적다. 소국 가민 많은 도구가 있어도 쓸 일이 없다라고 하고요.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자기의 풍속을 즐기면서. 그래서 인간의 이 예와 같이 유교에서 제시하는 그런 예와 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를 거부하고 구성원들이 분별적 지혜와 차별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자연스러움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를 소국 가민 사회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양의 이상사회론이고요. 서양의 이상사회론 첫 번째는 플라톤이 제시한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자,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가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플라톤은 인간, 사람과
국가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유사. 어떻게 유사하냐? 인간의 영혼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걸 영혼 삼분설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영혼은 이성과 가슴의 기계, 그다음에 욕구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국가는 역시 세 계층으로 나뉘어지죠. 통치자, 그다음에 방위자, 그다음에 생산자. 이렇게 인간의 영혼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국가도 세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벌써 유사하다, 그죠?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네, 영혼을 잘 발휘하면 어떤 덕을 형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혜의 덕을 형성한다고 했고요. 기계라는 욕구를 죄송합니다. 기계라는 욕구가 아니라 기계라는 영혼을 잘 발휘하면 용기라는 덕을 형성하고요. 욕구를 잘 발휘하면 절제라는 덕을 형성할 수 있는데, 자, 사회의 각 계층은 각자의 각 계층은 어떤 특정한 덕이 잘 발달된 사람인데,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가진 사람, 방위자는 용기의 덕을 가진 사람,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안에서 이성과 기계와 욕구라는 이 영혼이 조화를 이루면 어떤 덕을 형성하게 된다? 정의라는 덕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 국가 안에서 통치자와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류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각에 어울리는 이러한 덕을 갖추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까지 이루면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국가는 누가 다스리느냐?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라고도 하고 조음의 이데아라고도 합니다.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다. 철학자가 통치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철인 통치라고 하죠. 철인 통치.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보시면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자, 철학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거나 현재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 권력과 철학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면서 나머지 한쪽은 거들떠보지 않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이 벌이는 작태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자, 정치 권력과 철학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하지 않는 한 나라의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개념 플러스 볼게요. 플라톤이 이상국가와 공유제. 이러한 그 정의로운 국가에서 이 방위자와 통치자를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수호자라고 하는데요. 이 수호자 계층, 수호자 그룹의 사람들은 특별한 의무를 부여받죠. 요 밑에 내용이 있는데, 자,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만드는데 수호자에 대한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 수호자는 통치자와 방위자를 수호자라고 합니다. 자, 수호자는 국가의 지배자가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국민 전체의 행복을 자기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성되어야 하느냐? 공공정신이 투철하도록 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성된 수호자는 공적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공유해?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 식사, 공동 생활 등 생활 방식도 공유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사적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불화는 무엇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철저한 공유제를 통해서 없앨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식도 공유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부터 여러분 배우지 않으셨던 내용이에요. 자, 토머스 모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이상사회를 제시했습니다.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산업혁명 직후에 영국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모어는 당시 영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같은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유토피아를 이상사회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이상사회의 모습을 제시할 때에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극복된, 해결된 그런 사회의 모습을 그리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어가 제시한 유토피아를 보면서 모어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영국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짐작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는, 자, 유토피아라는 것은 말은 없다. 토피아는 토포스라는 말의 이제 그 변형인데요.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없다, 좋다라는 뜻을 함께 가진 유와 결합해서 이 세상에 없는 좋은 곳, 네, 이런 이제 이상사회죠. 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서는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시설, 법률을 가진 54개의 마을이 있다. 이곳의 시민들에게는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고요.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면서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제한되고, 당시 영국 사회는 여러분 평균적으로 16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었는데 이 유토피아에서는 매일 6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시간은 잠자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교육, 연구에 사용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는데, 왜냐하면 자, 어느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다. 네, 그래서 10년마다 제비를 뽑아서 집을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 그 공산 사회의 그런 모습과 좀 유사한 모습이 있죠. 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공산 사회 그 마르크스와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어서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생산과 소유에서 평등이 실현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만 여러분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잉여 생산에 대해서 막 이제 몰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리며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나요? 지금 우리 대동사회, 소국과민, 유토피아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인데요. 베이컨 여러분 아시죠?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론자. 자, 베이컨은 뉴 아틀란티스라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했는데요. 요약을 보시면 이 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복지가 증진되는 사회이며, 인간의 지식과 기술, 과학, 문명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갖는 사회.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네, 어떤 과학기술의 힘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 정복하고 인간의 편리한 삶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베이컨이 꿈꿨던 과학기술 사회로서 뉴 아틀란티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학술원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사물의 여러 원인과 숨겨진 운동에 관한 보다 지식이다. 지식. 아는 것이고 팀이다. 자, 인간 제국의 영역을 확대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보시면 여기서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서 새로운 인조금속과 물질을 만들며 그곳에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병을 고치고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갖추고 지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오래 삽니다. 네. 그래서 베이컨은 근대 자연과학의 발달을 신뢰하였다. 그래서 그는 과학기술자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신비의 섬인 뉴 아틀란티스를 이상사회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런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인류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봤던 것이죠. 굉장히 일관성이 있으시죠? 자, 이제 네 번째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입니다. 자, 공산사회라는 것은 공유한다. 무엇을?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사회가 공산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산사회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이 무엇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그래서 생산 수단이 공유되기 때문에 노동이 사유재산에 예속되지 않는 사회이고 계급, 국가, 사유재산 이렇게 세 가지가 없는 산무의 사회이죠. 그래서 계급과 국가가 사라지고 어떠한 억압과 착취, 소외도 발생하지 않는 사회이다. 그 다음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조건이 형성되어 누구나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공산사회이다. 이러한 공산사회는 이번에 여러분 시험 범위 안에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그 폭력, 유혈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거쳐서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공산사회에서는 노동 분업에 예속된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지고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폐단의 원인은 뭐다? 분업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 욕구가 된다.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이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한 계급에 의해 조직된 폭력이다. 이 정치적 권력이라는 건 국가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국가는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조직된 폭력이다. 그러나 이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과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지배 계급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가 일시적으로 그런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계급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된다. 따라서 마지막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결국은 폐지하게 됨으로써 어느 단계에 들어간다? 공산사회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역시 우리 봤던 얘기들 공산사회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고 경제적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이 실현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롤스가 꿈꿨던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이냐? 자, 롤스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선이라는 것을 증진하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라고 했어요. 공공의 정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다. 근데 이러한 사회는 구성원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극대화되도록 하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된다고 했는데 그럼 공공의 정의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정의의 두 원칙을 얘기합니다. 정의의 두 원칙이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결정짓는다 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공공의 정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였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으로 모두가 같은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공공의 정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제시한 두 원칙은 무엇일까?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부터 아마 공부를 다 했었을 겁니다. 자,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모두 다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기본적 자유는 뭐예요? 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기본적 자유라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2원칙은 자, 우리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뭐 된다? 허용된다. 자,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는 사회입니다.
다만 무제한적,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 허용의 조건을 네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언제냐? 먼저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네, 될 때에 허용된다. 자, 이것을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모든 직책이나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회균등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허용 개방되어야 한다. 자, 대한민국 형식적인 기회균등은 뭐냐면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이라면 다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 라는 것은 형식적인 기회균등이고요. 실질적인 기회균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 어떤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도서지역, 섬이라든가 어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의 교육 여건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다른 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게 다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직윤, 네, 이런 것들이죠. 지역 균형 선발 제도를 통해서 그 동일한 여건이 다르지만 동등하게 공정하게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네,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러한 두 가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동서양에서 제시하는 동서양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사회론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이상사회론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고요. 더 나은 사회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실천 지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12강 수업할게요. 다음 강의도 역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